그러면은 네, 구부 인지의 시작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42장, 43장 그리고 44장 이렇게 세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가 42장까지밖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꽉꽉 눌러 담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부 인지 능력에 관한 파트는 이제 저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인간이 어떻게 생명체로서 진화를 해왔고 인지 과정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따라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의 절반 앞쪽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생물체가 어떻게 진화해왔고 이런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 이 챕터를 분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인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파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네, 42장 첫 번째 인지 능력입니다. 인간은 다른 종이랑 다르게 자연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게 자신의 신체나 이런 특성들을 변화시키면서 거기에 순응하도록 진화를 해왔지만 인간은 이와 다르게 자연 자체를 변화시키면서 인간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진화를 해왔는데 이 진화를 위한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지 능력을 인간이 지녔다고 해서 다른 종 대비 우월하거나 약간 더 뛰어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고 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이 인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종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는 인간의 고유 능력이긴 하지만 이게 갑자기 우리에게 있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에 해당하는 포유류부터 생긴 그 과정에 따라서 점차 이렇게 발전된 것이 인지 능력, 인지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지 능력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과거 그리스 시대에서는 인지 능력을 사고, 추론, 그리고 계획, 결정 등에 이용되는 그 내성적, 내성적 인식의 핵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동등한 입장을 가진 사람을 꼽자면은 데카르트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는 인지를 인간의 내성적 인식 또는 사고 경험에서 필수 부분인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적 인식과 동일시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없는 동물 대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런 인지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상을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윈의 등장으로 이러한 관점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다윈이 주장하는 바로는 짐승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과 동일하게 생각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여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서 행동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주의자들의 목표는 이렇게 인간과 짐승 간의 심리적 격차라고 하죠. 그러니까 짐승도 똑같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인의 이런 주장이 뒷받침하면서 또 다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사상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주의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간 그리고 다른 종들의 행동 연속성을 동등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모든 사실, 즉 언어, 사상 이러한 것들을 실험실에서 하는 동물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페이지 274쪽 위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내성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극을 통해서 반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식의 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동주의자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러한 인지 처리 과정이 블랙박스, 즉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뇌에서 하는 행동조차도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의 연속성,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똑같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의식 처리 과정에는
아무런 의미를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저는 봤고요. 이 이후에 등장할 인지과학은 이제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보 처리, 기술적인 정보 처리 과정으로 이를 대하게 됩니다. 네. 좀 전에 설명한 인지과학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인간의 사고방식과 컴퓨터의 기술적인 정보 처리 과정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등장한 새로운 심리학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인지과학도 행동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초기에는 그 내적 상태를 다룰 때 의식 문제를 회피해서 접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지과학은 이제 정보 처리를 중점으로 이러한 그 심리학에 대한 접근을 하는 그러한 분야이지만 이게 이 자체가 의식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의식 문제를 회피해서 내적 상태를 다루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무의식적 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다시 마음에 대한 부분은 심리학으로 이관하면서 이제 인지과학만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다음은 책에서 설명하는 무의식과 비의식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무의식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대중화한 개념으로서 괴로운 의식적인 생각이나 기억들을 무의식에 따로 저장함으로써 불안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의식이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반면에 이제 저자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의식이라는 용어는 인지과학 분야에서 주장하는 인지적 무의식에 대한 내용인데, 정보의 억누름으로 인해서 이런 무의식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조직되는 과정 중에 진행되는 그 정보 처리가 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영역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의식이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의 275페이지에 그 예시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어,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명확한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몸에 익은 대로 해당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 조종 장치라고 하죠. 무의식적인 행동에 뭔가 이상이 발생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말을 할 때 제대로 된 문장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 장치가 우리에게 주의를 준다고 합니다. 어,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인지 과정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행동에 뭔가 오류가 생기면서 이것을 의식적인 과정으로 끌어오는 것이 해당 과정의 해당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화적 관점에서의 인지작용인데요. 본책에서 인지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외부 사건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해서 그것을 추후에 사고, 회상, 숙고, 행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따라서 추후에 인간이 생존에 유리할 수 있게끔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지식 체계를 습득하는 활동에 기저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인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 과정은 외적 지시물이 없을 때에도 그 사물과 또 사건의 내적 표상에 의존하여 진행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린 시절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 기억 속에 내적 표상으로 남으면서 그것이 추후에 이제 회상을 하거나 이러한 숙고를 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외적 지시물이 없어도 내적 표상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인지 과정의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인지적 정보 처리는 인지적 통제를 거치지 않습니다. 무릎 반사 같은 예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어진 자극에 대해 인지적인 처리 과정 없이 즉각적인 행동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고 따라서 내적 표상에 의존하는 반응만이 인지 과정을 거친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지와 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인데 본책의 저자는 인간의 인지 과정과 기술적인 정보 처리 과정 간의 유사성을 통해서 인간의 인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 책에 써진 그 저자의 말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전자기기에서 전자가 어떻게 흐르는지 밝히는 것은 인지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길에 빛을 밝혀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지를 창조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음. 마지막 그림은 277쪽에 상단에 위치한 그림인데 이 파트부터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예, 교수님, 이 인지라고 하는 게, 교수님, 그, 어, 인식하고는 다른 건가요? 인지하고 인식은 다르죠. 그러니까 지가 있으니까, 이 어떤 내가 그 감각으로 받아들인 것을 무언가 분류해서 지적 활동이, 어떤 이성의 어떤 활동까지 포함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칸트는 그 인지 과정을 세 단계로 네. 구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성, 지성, 이성 이렇게 세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 철학자에 따라서는 지성과 이성을 별로 구분을 안 하고 음. 거기를 그냥 인지로 아, 그게, 예. 그리고 이성이라고 할 때도 이성이라는 말의 그 의미 속에는 지성까지 포함된 의미로 이렇게 철학자들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구분을 하려면 이 전체 뇌에서 일어나는 전체 인지 과정을 이해하려면 맨 앞에 그 감성 단계에서요. 뭔가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알아차리는 거는 인식. 음. 그게 맨 초기 단계예요. 근데 그게 뭔지 이해하면 인지가 되는 거죠. 음. 그럼 이제 인지해서 이해가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행동까지 이어지는 그 전체 과정을 이제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책에서 정의한 바로 따르면 아까 문장에도 나오지만 그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게 있고 그 인지 과정이 그러니까 인식이란 저기 의식이라는 거는 깨어 있는 상태거든. 네. 네, 우리가 깨어 있어요. 근데 그 아까 그왜 예에서 그러니까 자동 반응이 있잖아. 뭐가 날라오면 눈이 감긴다든가 무의식, 뜨거운 거 만지면 그냥 바로 손을 뗀다든가 이거는 이 의식이 미리 그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냥 그 자체로다가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게 음. 그런 게 이제 비의식이라고 이 사람은 하는 거지. 이게 무의식적이라고 프로이트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 무라는 예, 단어가 되게 이상하긴 하죠. 그쵸? 예. 예, 무의식이 그러니까 비의식이 많은 것 의식이 같아요.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의식이 없으면 예. 죽은 거거든. 예. 근데 이제 비의식. 그냥 그렇게 했죠. unconsciousness 이렇게 그 영어로다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는 건데 사실은 무의식 상태에서도 우리가 행동을 해요. 지금 경남이도 운전하고 있지만 그 예.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지금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발이 브레이크를 밟고 신호등이 오면은 피하고 하는 것들이 굳이 그거를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시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반응해 가지고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여기 뭐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게 습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습관. 예. 그 습관이라는 게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하는 게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비의식 상태에서 가능해요. 그, 결국 굳이 의식을 안 하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어떤 한 동작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 동작 잡는 게 어렵지. 어느 순간에 동작 자체가 그냥 자기가 아니, 의식하지 않았지만 나오는 네. 그런 동작이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도 보면 어렸을 때 밥 먹는 것을 배울 때 숟가락질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리키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처음엔 의식적으로 하죠, 이렇게. 예, 의식적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그 익숙해지면서부터는 그냥 내가 어떻게 안 해도 그냥 입으로 잘 가잖아요. 이런 어떤 그 그러면 요런 요런 비의식하고 아예 아까 뜨거운 걸 딱 만졌을 때 바로 피하거나 여기 무릎 관절에 이렇게 툭 쳤을 때 툭 나오는 반사적인 어떤 그런 비의식하고 또 이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는 그건 지금 구분 안 하고 있죠. 그쵸. 아까 같이 예를 보면, 들 때 그런 자동 반응, 네. 즉각 반응, 이게 이제 비의식의 예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건 구분 안 하는 거죠. 음, 근데 그 이제 여기에서 그 뒤에 나오는데 프로이트가 그 우리 인간의 인지 그 단계를 그러니까 이드하고 에고하고 슈퍼에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슈퍼에고는 안 나왔더라고. 근데 네, 이드가 이제 본능적인 욕구, 어, 이게 이제 이드고, 네, 그러니까 호흡하고 그 왜 호흡기, 순환기, 그 저기 심장 박동하는 거, 심장 피가 흐르는 거, 순환기, 그 다음에 소화기, 이 세 가지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거는 이드예요, 이드. 배가 음, 고프고 목이 마르고 이런 그 어쨌든 그것도 우리 뇌에서는 반응을 해가지고 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신다든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결국은 의식을 거쳐서 그 음, 뒤에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어쨌든 그런 욕구가 이렇게 몸에서 발현되는 거는 의식하고 상관없이 발현이 된다고. 이게 이드 부분이죠. 그게 네, 본능적인 성적인 욕망, 졸리워서 자고 싶은 거, 식욕 이런 것들이 다 이드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고가 있죠. 에고가 이제 보통 우리가 자라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그거는 의식된 자. 예, 그러니까 의식하고 연관된 건 거기서는 에고가 이제 그 내가 나임을 주장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할 때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내 의식이 작동하면서 네, 지금 뇌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 그게 음, 이제 에고가 그걸 작동을 하는 거고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 에고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건 범죄예요. 음, 근데 이제 슈퍼 에고라는 게 또 있거든. 그 슈퍼 에고는 무의식 상태예요. 음, 그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서 받은 어떤 문화 그 배에 있는 거,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면은 일본이 침략을 했다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일본 놈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냥 깔려 있어요. 그거는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일본에 관한 얘기가 들리면 뉴스나 이런 거 들으면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게 음, 이제 슈퍼 에고가 작동하는 그 영역인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비의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까 그 무릎을 탁 쳤을 때 튀어오르는 반응이라든가 뭐가 날라오면 눈을 감는다든가 네, 뜨거우면 손을 뗀다든가 이런 자동 반응들은 그 얘기가 비의식의 영역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슈퍼에고도 비의식의 영역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아니다라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음, 음. 예, 사실 지금 자의식 우리는 얘가 뭔지를 인지하고 그거 보고 내가 판단하고 이러는 것들에 그리고 행동 자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를 자의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거죠. 네. 다른 동물들은 의식이 있어도 네. 셀프라는 의식이 없어요. 음, 인간만이 그 자의식이 있어.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고민하고 죽음이 뭔가, 나는 어디서 탄생했나, 나라는 존재는 뭔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부분은 이제 자의식에서만 나오는 건데 동물은 그거는 안 난다는 거지. 음. 그 지금 동물들도 의식은 있거든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뭐야 아까 이제 경남이하고도 산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다람쥐는 예를 들어서 그
덫에 걸릴까 한번 걸려서 살아나면은 다시는 그 근처를 안 간다고. 그게 학습이 된 거죠. 그 의식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거의 반응을. 근데 이제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면 미리 그 덫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좀 위험성을 느끼고 피하고 혹시 실수로다가 덫을 한번 아 만져 가지고 자기가 뭐 손이 찢거나 발이 걸리거나 이런 아픈 경험을 하면은 동물들은 피하죠, 그거를. 근데 네. 사람은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작대기 같은 걸 가져가 가지고 그 덫을 다 무력화시켜 버려요. 아, 그쵸. 그리고 심지어는 그 덫을 제거해 버려. 그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전부 아 여기 지금 여기 42 장에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은 세상을 바꾼다." 그 첫 문장이 그거였죠. 아까 그 우리 우선 이 학생이 발표한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수동적으로 반응을 한다. 외부 자극에 비해서. 그게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해서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데 사람은 그건 당연히 하고 근데 그건 대부분 비의식적에서 하고 의식적으로는 하는 게 뭔가 자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인제 경남이하고 저거 얘기도 했어. "인간은 어디로 또 진화할 것인가." 근데 나는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인간은 진화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동물들은 진화를 해요. 왜냐면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수동적으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진화를 하는데 인간은 세상을 바꾸지 지가 인제는 이 자의식 능력이 생겨 가지고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거꾸로 환경을 바꾼다 이거지.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음. 그 인간이 극복하지 못할 환경을 만날 거다. 그러면 진화해야 되잖아요. 그때 인제 어쩔 수 없이 진화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과학 기술을 믿고 뭐 예, 화성에 가면 화성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외계 세계에 가서 거기다가 지구를 만들어 놓고 산다고. 그렇죠. 예. 거기 산소 공급하고 거기다가 나무 길러 가지고 식품 재료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서 살던 행태를 유지하려고 과학 기술을 이용하지 거기 현지의 어떤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영화가 지금 본 적이 없어. 아니, 그거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외계인이 나타나잖아요. 사람 같은 외계인인데 귀만 이만하든가 머리만 이만하든가 우리 진화된 모습이라고 나타나잖아요. 음. 아바타 영화를 보면 그 지구인들이 자신의 의식을 외계인한테 전송을 해서 그 부족들과 우호 관계를 쌓기 위해서 사자처럼 이렇게 보내거든요. 네. 어쩌면 어,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인간이 만약에 외계인성으로 그 외계인성까지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이 된다면은 어, 외계인 간의 이종교배나 아니면 의식을 그쪽에 보낸다든지 그 가능성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외계인하고 만나서 좋은 점이나 유리한 점, 부러운 점 이런 게 보이면 그걸 닮으려고 하겠지 그때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 그리고 교수님, 박사님, 저 궁금한 거 있었는데, 그, 혹시 인공지능에게도 무의식이 존재할까요? 음. 아, 인공지능은 무의식이, 글쎄요. 인공지능은 무의식이 없죠, 아직. 왜냐면 이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무의식? 아니, 비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정의하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는 것뿐이지 이 뇌는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뇌는 어쨌든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 뉴런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 움직이지만 어쨌든 그 신호를 계속 뇌하고 주고받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은 이 뇌의 어떤 구조를 그 형상화했다고 한다면 인공지능 자체는 비의식이 아니 비의식이 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인공지능의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이 있냐? 이게 얘기죠. 비의식의 영역이 있냐라는 거죠. 인공지능도. 그것도 약간 공상과학적인 상상력에서 드린 질문이긴 한데, 예. 그리고 인간에게도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절차를 좀, 뇌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의식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걸로 이해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도 계속, 작동을 계속 한다고 했을 때, 그 전력적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더 간소화된 그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면은 이 각자만 인공지능만 무의식이 생길 텐데 또 이거는 인공인격으로의 발전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비의식을 구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중앙 처리 시스템은 모든 신호를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그 엣지 디바이스처럼 이렇게 현장에다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을 두고 얘하고는 딱 신호만 주고 받는 식으로 그 구조를 만들 수는 있어도 인공지능 자체가 불의식.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인간도 비의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뇌는 인식하고 있는 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나도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의식은 나는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거든. 전기. 컴퓨터를 꺼버리면 무의식이 되겠지. 음, 근데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언제라도 입력 신호가 뭐가 들어오면은 얘가 비트를 처리해서 CPU에서 뭘 처리해가지고 아웃풋을 내는 그 과정은 인간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안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바깥으로 반응을 하는 거나 똑같거든, 그걸 흉내내서 컴퓨터가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운영체제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리는 동안에 그 프로그램 로직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의 힘, 이게 난 의식이 아닐까. 지금 아, 그냥 얼핏 든 생각이에요. 그게 근데 의식이다. 교수님, 그거는 컴퓨터를 끄고 켜고의 그거는 진짜 끄면 무의식이잖아요.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은 거죠. 죽은 응, 거고. 근데 비의식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자동화된 영역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가 스스로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의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균형을 잡는 것처럼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응. 우리 인공지능 아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궁금한데? 저는 사실 인공지능의 비의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떠오른 사례가 뭐였냐면 그 지금처럼 이렇게 생성형 AI가 상용화되지 않았을 시기에 한 기업의 그 AI 광고나 그런 발표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AI한테 아무런 그 학습 정보를 지어주지 않고 새를 한번 그려봐라 뭐 너의 꿈을 한번 그려봐라 했을 때 그 AI가 독자적으로 어떠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생성했다라는 것이 이게 인공지능의 꿈이다라고 표현했던 그 글이 좀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아까 그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인간도 어찌 보면은 이러한 정기적 신호가 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의식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에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동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인베디드 시스템 위에서 약간 센서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몸체에 이식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AI가 이런 정보 처리 과정에 의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충돌주의 약간 이런 센서의 반응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면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의 비의식이 실현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어, 좋네. 맞네요. 저도 공감해요. 그렇게. 여기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다른 건데요. 여기 277페이지 아서 레버는 그의 책 최초의 마음에서 박테리아가 광주성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때 또한 이들 인지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뭐 그런 간단한 것도 이제 뭐 아주 그냥 반응하는 것도 다 인지라고 의식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너무 음, 과대한 주장이 아닌가? 네, 너무 큰 음,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인간의 여기 보면은 아까 그림을 44-2 설명을 안 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또는 AI 관점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적 표상 처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적 표상 처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해를 못 했는데 인간이 실질적으로 아까 교수님이 뭐 이게 다람쥐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내적 표상을 처리하면서 포유류도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깊게 인간은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되새김, 이제 좀 깊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여기 인공지능은 아직 이제 이 저자도 이제 약한 버전으로 이제 답을 하고 있는데 강한 버전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약한 버전으로는 그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의식, 무의식, 뭐 비의식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그냥 약간 단순하게 이제 박테리아가 반응하는 것도 빛에 반응하는 것도 의식이 있다. 이렇게 저기 얘기할 수 있는가. 뭐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어느 범주를 좀 더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저기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의식, 비의식, 아까 인식도 얘기했는데요. 이제 좀 이렇게 인간적 관점에서는 너무 저기 하지 않았나. 네. 박테리아가 빛을 하는 것도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게 그 동물계의 주장입니다. 제가 동물을 대표해서 얘기하겠는데요. 박테리아도 그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들레즈 그 카타리 거기에서 그 의식에 대해서 그 들레즈의 관점이 그 기계적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무의식이 이제 그냥 우리가 표현한 감춰진 내면이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 생산기계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의식의 의미 해석을 세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주는 기계를 이, 단순한 이제 물리적 장치로 본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정신, 사회, 언어, 기술 같은 기계적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다고 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무의식이 생산적 기계라면 그 AI의 또한 하나의 욕망 기계로서 무의식 흐름을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는 거죠. 그거는 AI가 수많은 인간 언어를 새로운 문장 생산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복제라기보다는 욕망의 어떤 우리 흐름의 재조립 과정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음, 뭐 그런 관점에서는 또 무의식을 가진 존재가 근데 이제 언어적으로는 무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을 작동시키는 존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말 어려워요. 너무 어렵네, 같아요. 벌써. 어려워. 근데 이게 뭐
답은 없어요. 사실 정답은 없는데, 왜냐하면 의식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지금까지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합의를 본 상태가 아니라서. 근데 어, 그냥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의식에 대한 정의 이런 걸 보면 뇌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그 배경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야 외부 세계가 우리 뇌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처리가 되고 반응을 하는 그 인지 과정이 촉발된다는 거지. 의식이 있어야. 그게 없으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뇌는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없어도 그 우리가 왜 육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Sixth Sense 영화도 있었는데 감각이 5가지잖아, 우리는. 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근데 거기에 육각이 6번째 감각이 있다.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뇌에 자극을 주는 그 통로인데 우리 뇌 안에 또 하나의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각이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아, 외부 자극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소리 다 죽이고 뭐 빛도 다 없애고 완전히 그 이렇게 클로즈된 그런 방에다가 사람을 놔도 그 육각 때문에 우리 뇌는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설로 쓴 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소설에 그게 나와요. 그 브레인이라는 그게 소설이 나오는데 그냥 어떻게 실험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몸은 사라지고 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처럼 이렇게 그 혈액을 계속 포도당 같은 걸 공급을 해주면 뇌는 작동을 해. 근데 외부 자극은 하나도 없어. 거기 눈도 안 달리고 귀도 없고 아무것도 감각기관이 연결이 안 됐는데 뇌는 되게 활발하게 거기서 세상을 만들면서 혼자 살아가는 그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육각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라는 것이 그 작동을 한다는 얘기는 그 뇌가 외부 세계와 그 내부 세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백그라운드 에너지를 갖다가 의식이라고 지금 그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적인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함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영역만을 의식이라고 하고 근데 외부 자극이 없어도 몸에서 자극을 뭐 스스로 받아가지고 반응을 한다. 그럼 이제 그걸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의식이라고 할 수, 저기 뭐야 슈퍼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 비의식이라고 난 비의식이란 말은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 그걸 비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뭔가 어쨌든 반응이 나오니까. 근데 반응이 없으면 그게 비의식인지 무의식인지 의식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뇌 밖으로 이게 이제 근육을 통해서든 뭐 표정을 통해서든 어쨌든 출력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냐,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냐, 비의식적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구분할 뿐인 거죠. 음, 반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뇌 밖으로 출력을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력은 없어도 반응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을 보고 내가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이거는 의식적으로 안 하고 나는 의식적으로 전화하고 있어 지금. 근데 몸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그 환경의 자극에 반응을 해서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그거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는 그게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건 비의식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 얘기가 나와서 네, 그거는 깊이 나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컴퓨터가 그런 반응을 할까?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코드화돼서 프로그램된 안에서 그 내에서 어쨌든 뭐 셀프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입력값들이 들어가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고 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이 계속 CPU가 돌아가면서 로직이 도니까 지금 아웃풋이 나오지 그런 거가 없이 뭐 제3의 영역 컴퓨터 어디 구석에서 뭐가 처리가 돼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게 가능할까? 나는 지금 그거는 좀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게 사실 지금의 그 형태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 휴보이드가 이제 생기고 휴보이드가 이제 약간 정교해져 가지고 인간과 같이 뭐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보이기에는 우리 인간도 지금 사실 안에서 다 프로세싱 되고 있지만 보이기에 균형을 잡거나 뭔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펀칭을 하고 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뭐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처럼 그런 영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그 영역을 나눠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 부분은 그래도 결국은 인간이 프로그램화 해놓은 거잖아. 해는 거죠. 근데 이제 센서도 달리하고 네. 그러니까 메인 프로세서 이외에 또 하나의 뭐 센싱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은 거는 어쨌든 인간이 설계해서 그렇게 작동을 하도록 전원을 넣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그거를 비의식이나 무의식이라고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약간 인간을 기계론적으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인간도 인간도 마찬가지 아닌가 막. 예, 저는 이제 생각한 게요. 지금의 현재의 컴퓨터, 이제 AI 컴퓨터라고 이제 통칭하면요. 이것 말고 좀 이게 유사한 게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인간이나 생물하고 지금의 컴퓨터하고 결합된 또는 새로운 어떠한 것이 로, 나타나면은 우리 로보캅이요, 교수님이 로보캅? 이제 패러다임 얘기했는가요? 뭐 이렇게 완전히 지금의 정상 이 과학에서 말고 새로운 과학이 새로운 기술의 어떤 컴퓨터라고 다른 컴퓨터가 나오면은 그런 거는 이제 뭐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도 지금 현재의 컴퓨터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의 기계랑 뭔가 생물적인 거랑 만나 갖고서 뭔가 새로운 진화가 일어난 거죠. 이거 잠깐 그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박승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저 생소한 분야 내용이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떤 흐름으로 그게 흘러가는지를 지금 생각하느라 그거를 저도 정확하게 잘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래 사실 산업이고 그게 고민거리야 사실은. 예, 그럼 맞아요. 그거 그 자의식을 만드는 자가 엄청난 부를 얻을 겁니다. 지금 컴퓨터는 뭐 애플이나 IBM 종류를 떠나서 다 폰 노이만 방식으로 네. 설계가 돼 있다고 하잖아. 예, 그 그죠. 입력 출력 처리 뭐 저장 아웃풋 뭐 이거지 뭐 예. 그런 기본 구성 요소로 돼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이제 그죠. 제3의 컴퓨터 그 작동 방식이 또 나온다면 인간의 뇌를 그대로 흉내낸 새로운 형태의 설계 방식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무의식 파트는 어쨌든 인간이 갖고 있는 AI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어쩌면 또 이제 아까 들레즈 입장에 기계론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 체제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체계 뭐 그 층이 다른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게 그 체제 안에 들어가 이게 층이 다른 게 이게 어떤 층이라고 표현한다면
무의식은 층이 여러 층의 다층이 있는 거고 AI는 어떤 층이 한 군데 하나의 층에서 이렇게 구조화되고 계산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닐까?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사실 그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이 정말 그 내가 비의지한 인지한 상황에서 비인지적인 차원에서 몸이 막 그 자연스럽게 균형도 잡아주고 뭐 이게 뭔가 해주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가 않는데 되기 때문에 이걸 비인지 뭐 아니면 비의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긴 한데 음 기계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우리도 인간도 기계라고 보면 몸이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그것도 다 계산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달리 이제 한다는 얘기는 인간만의 어떤 특별한 그 정의를 다시 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기계가 너무 로우 레벨이다 뭐 이 정도 너무 사실 그걸 그 다치 얘기,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어떤 이게 체계 안에서 우리가 막 지금 AI 이제 GPT 쓰고 보면 어떨 땐 좌절감 생길 때로 너무 빠르니까 뭐 그런 그렇죠. 생각이 있는데 정말 AI가 못 쫓아오는 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무의식 부분이 그지 그냥 어떤 파트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인간 창조와 신의 창조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어쩌면 이제 사고 자체가 그 우리가 배웠던 AI야말로 이렇게 소목형 사고의 어떤 체계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고 우리 무의식은 정말 리점 사고로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어? 정말 다양한 리점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렇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약간 반론을 제하는 게 그 옛날에 그 퍼지 같이 그 인공지능을 수식으로 이렇게 if else로 만드는 옛날에 어떤 인공지능은 지금 수목형 사고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신경망을 가지고 만든 인공지능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수목형이라고 해서 오히려 리좀형을 흉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복잡한 연결을 하여튼 이거 내가 모르겠고 우리 다른 분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기계론적 입장에서 한번 그챗 GTP 저번에 이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챗 GTP한테 이제 물어볼 때 이제 프롬프트로 물어볼 때 그 물어볼 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그쵸. 영역이 이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득 떠오르는 게 그러면 이쪽에도 이제 무의식의 이제 이 컴퓨터가 비의식이죠. 의식하지 못한 것을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자기가 똑같은 이제 프롬프트에서 물어봤을 때 바뀌면은 이제 그쪽을 또 이렇게 비의식했던 부분을 인식하는 건가요? 음, 이, 아니면 이, 기존의 이제 아니지. 그냥 바운드리 안에서 이렇게 새로 입력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는 거지. 예? 예, 입력 데이터가 바뀐다고. 아, 그러니까 똑같은 프롬프트를 냈는데 예. 5분 후에 다른 답이 나오는 거는 그 사이에 그 인터넷망에 쌓인 그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문장이 바뀌거나 단어가 바뀌는 경우가 이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더 많아진 거지. 양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더 정확히 얘기 드리면 그 모델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고 그 대신 그 모델을 설명하는 여러 레그들이 있거든요. 그 큰 챗GPT도 보면 레그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채팅에서 뭔가 결과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것도 인풋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앞에서 물었을 때 하고 뒤에 물었을 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풋 데이터하고 또 모델 쪽에서의 어떤 그 웨이트. 레그 변형된 이런 것들이 그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 인풋 데이터가 이제 우리 처음에 뭐 기존에 있었던 건데 어디에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얘가 또
저기 비의식한 상태에다가 다시 의식하는 아니 저는 아까는 반대 주장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더 깊게 뭐 이렇게 인공지능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쪽 부분을 또 생각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뉴럴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은 처음에 초기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그 데이터 간의 논리적 관계에 의해서 모델이 이제 설정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한 1단계, 2단계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각 웨이트가 바뀐다고. 그렇죠. 예, 그 가중치가 바뀌어. 그러면 이제 출력이 나오면은 이제 피드백이 되잖아. 이 우리도 피드백을 주거든. 네, 오늘도 그렇죠. GPT 써보면은 그 A안, B안 해가지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그래서 A안을 내가 선택하면은 얘는 A안을 답한 게 이제 아, 이게 맞는 답이구나라고 얘는 인식을 해서 그렇게 답한 그 웨이트 거친 경로에다가는 웨이트를 올려준다고. 그렇죠. 예, 올린 상태에서 더 많은 데이터가 지금 확보가 돼 있고 내가 지금 출력한 데이터도 벌써 인터넷상에 떠 있고 또 누군가가 그 사이에 또 뭐 비슷한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또 했을 거고 그런 데이터들이 입력 데이터로 또 들어가.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도 바뀌고 그 안에 있는 웨이트들도 여러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결과는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그게 계속 순환되는 지금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무의식이나 비의식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럼 다른 차원에서요. 음, 아까 여기에 이제 그 정보의 표상 과정, 이제 인공지능의 정보의 표상 과정, 이제 쌓이는 과정, 이제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 컴퓨터 이제 사람처럼 계속 이제 AI도 인지 과정, 정보의 표상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가? 여기서는 정보가 쌓이는 거네요. 인공지능도. 어, 그렇죠. 표상이라는 게 그 피처를 그 가중치에다 계속 기록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 우리 김우성 학생님이 좀 같이 좀 답변해줘요. 나 혼자, 나 혼자만 하다니까. 나 혼자 너무 외로워. 아까 피처랑 가중치에 대한 그 레이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전에 그 한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이게 무의식이 다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도 이런 결론을 좀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간 의식 처리 과정과 무의식 처리 과정을 약간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 새로운 감각 정보나 약간 사건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를 처리하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 순서가 바뀌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숨을 쉰다던가 이제 길을 걸어간다던가 하는 거는 이제 별다른 이제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책에서도 이제 말이 갑자기 문장이 떠오르지 않거나 이제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행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의식 과정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식의 상태인데 그 의식의 뭔가 프로세싱 되고 있는 건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계속 돌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저는. 어느 순간에 숨 쉬는 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되면 네, 그게 이제 위로 올라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어, 어, 좋은 표현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1000개 내에서 바로 그 레이어, 6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래. 네, 음, 맞아요. 그 맞아요. 표상 와, 체계가 그러니까 뭐 일순간에 하나의 어떤 박스만 있어가지고 모든 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지, 층이. 그래서 그 중요도나 시급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맨 밑에 기저에 있는 데서 바로 반응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단계의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고차원적 사고가 필요한 6 레이어, 맨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고차원적인 그 인지 활동도 있는 거고, 그렇지. 맞아요. 그게 층위에 따라 그 어떤
뭐 뇌는 그 정도는 인식을 하겠지.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닌지. 음,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로우 레벨에서 처리해 버리고, 음, 그게 고도의 인지를 하고 고민을 하고 막 이 결과가 되게 중요해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막 스크에 대해 하는 것들은 그런 완전히 의식의 최고 영역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하는, 그 표현이 좋네, 그게. 이 천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한 거하고 되게 맞는 얘기 좀 한 거예요. 음. 아, 그거 보세요.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얘기하니까 훨씬 낫잖아요. 아니, 학부 2학년이라고요? 김우성 학생이? 1학년. 1학년? 어. 이야, 대단하네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 책?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인지나 약간 이런 쪽에도 원체 관심이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관심이 있던 게 그 사람이 상황이나 약간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인지 왜곡이 생기거나 약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곡해 해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곡해 해석을 좀 그러니까 완화하고 좀 소통 간의 오류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까지 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음, 야, 하여튼 그거 좋은 인지 표현인 것 같아요. 음, 인지과학은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영역이에요. 음, 이게 아마 이제 대학에도 이런 교과목들이 개설될 거고, 인공지능 말들을 하면서 정작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음, 그걸 마치 그냥 프로그램 짜는 걸로만 자꾸 생각들을 하니까, 예, 사실 우리가 실제 모델도 잘 못 만들고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남의 거에 계속 의존하고, 그런 게 그렇죠. 근본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는 의미겠지, 그게. 음. 맞아요. 이미 내가 표현한 것보다 더 잘했는데, 어쨌든 우리 기억이나 감정 같은 경우는 어떤 심층 구조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층 구조 안에서 어, 어떤 지금 김우성 학생은 그 우선순위라고 표현했는데 뭐 우리 욕망이 어떤 억압이나 뭐 의미 어떤 걸 느꼈을 때 그 다층 구조 자체에 서 작동하는 그 층별 그, 그 역할이나 어떤 그런 출력층이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뇌는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특히 감정이란 파트는 상당히 여러 층 위에서 어, 작동을 하게 되고 그게 잠재의식의 라고 표현한 우리 무의식 이런 파트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출력된다고 할 때 AI의 어떤 계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를 따라올 수 있을까? 그 무한대의 심층 구조를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까 그 표현하려고 했던 건데, 김은상 학생에게 우선순위 얘기하니까, 그거 적당하게 이게 표현이 되네, 그게. 야, 좋아요, 아주. 어, 그, 아, 저 대표님 그 얘기했잖아요. 플랭클린 플래너인가? 거기에 보면은 거기선가요? 업무 처리에서 우선순위를 잘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 플래너 보면 맞아요. 예, 뇌도 그걸 본능적으로 하고 있지. 하고 있죠. 시급성이나 중요성 이런 거에 따라 그 프로세스의 그 층이나 강도를 계속 스위칭 해가면서 뇌는 작동하고 있다는 거지. 그 이제 시험 잘 봤어요, 우성 씨? 시험 잘 끝났어요. 아, 네, 시험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그 두 장도 다음 주에 그러면 발표를 마저 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승준 학생은 이 책 네. 샀어요? 책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 이게 뭐 책이 카메라 인간의, 배경을 해가지고 어, 잘 안 보이네.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 조지프 네. 루드란 사람이 쓴 책인데 네. 이거 보관할 만한 좋은 책이에요. 음, 하나 구입을 해서 네. 그 동영상은 봤죠? 네, 한 절반가량 왔습니다. 네. 그거 다 녹화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쭉 보고 이 책도 읽고 하면서 이게 생물학 공부도 되고 음, 진화론 공부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뇌 의식 특히 이제 그 뒤로 가면 이제 감정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음, 감정까지 하여튼 뇌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쓴 책이라서 한번 어, 이렇게 숙독을 할 깊이 있게 읽어볼 만한 책이다. 경남이는 어, 이제 집에 간 모양이네. 네, 의젓하게 앉아 있네.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그 의식의 시작을 오늘 그 비의식과 의식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히 농도가 틀려지네요. 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이 시작하는 것 같아, 이 책에. 그러니까 오늘 앞에 생물 얘기할 때만 해도 그냥 이게 뭔가 했는데 완전 이제 그래요. 반갑고 다음 주에 계속 합시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네.